엄마가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야. 나는 새끼야. 인생은 뭐가 그렇게 바빠? 우리가 음미할 틈을 안 준다. 자락자락한 가을이 지났습니다. 상견례까지 했지만 결국 파혼으로 끝난 금명의 첫사랑. 특히 상견례 때 애순의 마음을 금명의 마음을 애순이 교차하며 크로스 나레이션하는 부분은 그 울림이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장손 종구도 못 알아볼 만큼 치매가 진행된 애순이 할머니가 애순이만은 기억해냈었죠. 아이고, 이제 올라가면 한계한테 혼날 일밖에 없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은명이와 현숙이 사이에서 태어날 한방이의 탄생, 죽음과 출생이라는 삶의 교차점. 김원석 감독의 말처럼 부모님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동시에 보이는 산막이었죠. 또 산막에서의 따뜻한 캐릭터 중 한 명은 깐느 극장 사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등장하는 이런 어른들, 사막에서도 기대해보면서 다가올 펠롱펠롱한 겨울 시작하겠습니다. 복삭 소가수다. 새천년의 겨울, 우리는 저마다 사고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사고치는 첫 주자는 바로 은명이입니다. 미용실에서 애순이 한 여자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흥분할 일은 내 가족을 건드렸을 때, 특히 자식 일 말고는 별로 없죠. 국내 아줌마들의 소식통인 미용실에서 애순이 은명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이어서 배가 보이는 배경으로 은명이 울고 있고 그 은명이를 속 터진다는 듯 애순이 때리고 있습니다. 뭐 해줬는데요? 은명! 은명이는 바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엄마에게 감정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물론 엄마에게 순종적이고 착한 은명이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아마도 집까지 팔아서 유학 보내는 누나에 비해 자신은 제대로 된 지원 한 번 없었다는 하소연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하는 누나인 금명과는 달리 공부 쪽은 적성이 아니지만 사교적이고 싹싹했던 은명이는 해녀 할머니들 심부름이라며 만물센터에 가서 담배를 사고 웃돈을 얹어 팔기도 하는 생활력을 보여주었죠. 그야말로 시세 차익을 이용한 마진을 챙긴 건데요. 무역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 후 은명이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겼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살림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었겠죠. 왜 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안 좋은 인연이 꼬이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은명이 친구 중 맨날 꼴등하고 가출했던 철용이가 있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및 불법 유통 등으로 외항 선박을 통해 무언가 밀수출입을 하고 있던 철용이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은명이를 꼬드겨서 함께 일에 가담시키다 관세청에 덜미가 잡히게 되고 은명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결백을 밝히고 가능한 빨리 유치장에서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라도 벌어 맞어? 돈 달라는 현숙이에게 상길은 외면하고 엄마 영란은 결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은명이의 난처한 상황을 도와줄 역할은 영란이 될 것 같은데요. 영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옛날 불명예스럽게 회자될 뻔한 불법 사교 댄스 현장에서 자신을 몰래 탈출시켜준 애순에 대한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온 거죠. 애순 대신 똥밟은 영란은 남편의 구타와 욕설을 참으며 전처자식 둘까지 잘 키우는 착실한 캐릭터입니다. 간간히 소심한 복수를 하면서 말이죠. 나 2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금명 엄마가 내는 술 좀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대장 선거에서 남편이 아닌 애순이를 뽑거나 저건 하여튼 국수 하나를 빠딱빠딱 못 말고 너 집에 걸어가. 내 차 타지 마. 알아들어? 국수 가져오라는 남편의 위압적인 대사에 담배꽁초가 들어간 그릇에 수저를 넣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란의 복수는 점차 대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를 향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산막에서 영란은 부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 간략화된 주택 도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로 추측되는데요.
한창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하는 90년대 영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본격적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은명이의 유치장건뿐만 아니라 현숙이나 은명이에게 부동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급격히 상승할 허름한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사준다면 배를 얻어 선장이 된 관식이나 집을 얻어 독립하게 되는 은명이나 처가복은 꽤나 있는 것 같죠. 야, 박영란이, 너도 나 무시하냐? 어? 이거 집에 사는 일이 뭐야? 그리고 영란은 산막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 100년 해로해서 나중에 꼭 봐야지. 취했으면 자요 좀. 심지어 전처 아들인 오성이가 아버지 부산길한테 한 소리 하고 이혼하지 왜 이혼 안 하냐며 엄마 편을 들 때도 오성이 들어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산길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달라서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엄마, 아버지랑 살 거야. 아버지랑 살아. 저는 부모님 세대와는 달라서 사실 이 지점의 영란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해해보자면 당시 영란과 같은 이 시대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사는 데는 아이들 아빠라는 기본 베이스에 한 인간으로 보더라도 불쌍하게 바라봐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산길과 영란의 이후 삶은 재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영란에게로 기울게 되면서 부산길이 비참한 노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컷에서는 민원상담실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혼 직전까지 가서야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부산길의 모습과 젊은 시절 받은 대로 갚아주며 사는 영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란은 정말 이혼했을까요? 빨리 와! 문제의 금명의 남편 찾기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산막에서 7년이라는 첫사랑을 파혼으로 몰고 갈 정도의 집안이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요. 결국 파혼의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이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우네 울어. 나 또 잘못했지. 너 진짜 착하다. 착한 어린이 같아. 영범은 그 속까지 관식을 담지는 못했던 겁니다. 너 그냥 택해. 착한 아들 할 건지 착한 남편 할 건지. 딱 정할 놈이 세상에 어딨어. 어? 어떤 놈이 그걸 띡. 우리 아빠. 어? 우리 아빠는 했어. 이미 금명은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범은 그 말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착한 어린이 컨셉으로 괴로워만 했죠. 아빠 관식이 그랬던 것처럼 영범이 밥사발을 들고 돌아앉았다면, 그렇게 금명이 혼자 전장에 두지 않았다면 결혼은 이루어졌겠지만 안타깝게도 영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충섭은 달랐습니다. 금명이 연탄가스를 맞고 사선을 넘나들 때 언덕배기 골목에 차가 못 들어오는 것을 알고 바로 들쳐업고 뛰는 행동파입니다. 아유 어머니 그만 싸세요. 아가씨가 이거 어떻게 다 들고 가요? 아가씨는 못 들어. 아가씨는 못 들어. 일단 그의 집안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는 가풍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그런 엄마 밑에서 보고 자란 게 있는 데다 그걸 왜 키고 나가? 화장 지우면 그냥 당나귀인 하숙집 딸과 어긋나던 시점, 금명과 영범의 알콩달콩을 보고 소심한 깽판을 놓는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게 엄마 핑계대며 계속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금명 근처를 어슬렁거리죠. 마침내 군대 가기 전까지 골키퍼가 있는 것을 확인하자 결정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비유를 날리고 사라집니다. 양금명 씨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트리는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다 망한 가게방 앞에 혼자 서 있어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가 금명이를 포함하여 깐느 극장 사람들에게 정식 인사를 하지 않고 떠난 데에는 뭔가 마무리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박충섭에 대해 조금 살펴보자면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그림으로 상을 타는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재능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방황하던 시절, 금명의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에 끌리지만 옆에는 자신보다 더 스펙이 뛰어나 보이는 골키퍼가 있었죠. 그가 좋아하던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이런 그의 내면을 좀 더 잘 표현해주는 도구입니다. 백석은 1930년대 존잘남 유학파 모던보이의 대명사입니다. 시인이자 영어 선생님이었던 백석은 자야 김영안과 불같은 사랑에 빠졌지만 집안의 반대로 형식적인 결혼을 하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만주로 달아나서 함께 살자는 백석의 제안을 자야가 거절한 거죠. 자야 김영안은 생전에 기생으로 번 돈 1,000억 원을 길상사와 카이스트 등에 기부하고 창작과 비평사에 백석 문학상을 제정하도록 지원했죠. 그녀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지만 1,000억이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할 만큼 백석과 백석의 시를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술가에게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사랑해줄 상대를 만난다는 건 세상 전부를 가진 것과 같을 겁니다. 그가 백석의 이 시를 사랑했던 건 그의 내면에 이런 단면이 숨어 있다는 걸 암시해줍니다. 첫 만남부터 찌질했고 깐느 극장 사장님께 핀잔을 들으면서도 어화둥둥 자존감을 세워주는 격려와 함께 그 허름한 언덕길을 오르며 나도 모르게 웃음 짓게 만드는 여자. 충섭에게는 금명이 자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한편 금명 역시 남자로서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충섭이라는 인물에 호감이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너 농고 중퇴지. 여기 서울대야. 말 가려. 무엇보다 금명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캔버스에 그린 그림 속에 애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죠. 그가 말없이 사라졌을 때 이 말 속에 아쉬움이 묻어나죠. 들쳐업고 막 뛰었다더니 서울 것들은 정이 없어. 하지만 만나는데 7년, 헤어지는데 1년, 총 8년의 징글징글한 시간을 파혼으로 마감한 금명에게 또 다른 인연을 수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혼 안 해. 이런 다친 금명의 마음을 충섭은 특유의 행동파 로맨티스트 기질을 발휘하여 서서히 물들어가듯 열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영범이 해내지 못한 일, 즉 결혼식 상견례 때도 일방적으로 서울에서의 결혼식 한 번으로 하자며 끝냈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자 쪽에 끌려가던 방식에서 제주도에 내려가 관식의 배를 타고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곱상한 서울 도련님 같은 영범과는 달리 충섭은 무쇠 같은 관식의 묵직함을 차근차근 배워가지 않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야. 나는 이 새끼가 그렇게 바빠.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마음 한구석이 아려지는데요. 애수는 결국 치매의 징후를 보이고 그 증상이 더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복선은 사막 예고뿐만 아니라 앞 시리즈에서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요. 애순이 관식과 해녀 이모들의 사랑으로 꿋꿋하고 씩씩하게 살아왔지만 왜 고비고비마다 할 수밖에 없는 마음고생들이 또 켜켜이 쌓였겠구나 싶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산막에서 애순이 꿈에서나마 동명이를 애도해 주어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애순이 할머니 말처럼 자식 먼저 보낸 엄마는 올라가서 자식한테 혼날 일만 남았다는 말이 내내 맴돕니다. 할머니 딸 좀 오래오래 지켜줘. 역시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네요. 인생은 우리가 음미할 틈을 안 준다. 동명이 죽고 관식이네가 슬퍼할 시간이 단 사흘이었던 것처럼 삶의 여유를 음미하는 것마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 그래서 남은 시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줘야 하나 봅니다. 여보, 이렇게만 살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막이 가장 슬프고 애잔하면서 또 가장 리얼할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샌랩이었습니다.